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통장이 지금 이 순간에도 녹고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한국은행이 수조 원을 찍어서 시장에 쏟아붓고 있는데 금리가 내리기는커녕 폭등하고 있거든요. 경제학 교과서를 찢어버린 겁니다.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연중 최고치를 돌파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 노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는 대출 이자가 올라가고 집값이 무너지고 주식이 흘러내린다는 경고음이거든요. 이런 괴현상이 벌어지는 나라 전 세계에 몇 개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정확히 거기 한복판에 서 있죠. 지금 1,000만 원이 생겨도 함부로 넣는 순간 확정 손실입니다. 중앙은행이 불을 끄겠다고 뿌린 물이 오히려 기름이 되어버린 이 역설, 오늘 끝까지 안 보시면 여러분 자산이 증발하는 걸 두 눈 뜨고 당하게 됩니다. 돈을 풀면 금리가 내려간다. 이건 경제학에서 1 더하기 1은 2라는 것만큼이나 당연한 공식이었습니다. 중앙은행이 화폐를 찍어내면 시장에 돈이 넘쳐나고 돈이 흔해지니까 돈의 값인 금리가 떨어지는 거죠.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2025년 대한민국에서 이 절대 공식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뭘 했냐면요. 먼저 수조원 규모의 RP 매입이라는 카드를 꺼냈습니다. RP가 뭐냐? 쉽게 말해서 시중은행이 들고 있는 채권을 담보로 잡고 현금을 쥐어주는 겁니다. 은행들 금고에 채권은 가득한데 당장 쓸 현금이 없으니까 한국은행이 나서서 그 채권을 잠깐 맡아주고 돈을 빌려준 거죠. 급한 불부터 끄겠다는 의도였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무려 3년 만에 처음으로 1조 5천억 원어치 국고채를 직접 사들이는 초강수까지 띄웠습니다. 이건 사실상 양적 완화거든요. 허공에서 돈을 만들어 시장에 직접 꽂아 넣은 겁니다. 불타는 채권 시장에 초대형 소방 호스를 들이댄 셈이죠.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2% 후반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던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3%대 중반을 뚫어버렸습니다.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운 거예요. 불을 끄려고 물을 퍼부었더니 오히려 화염이 천장까지 솟아오른 꼴이죠. 심지어 미국은 기준금리를 내리고 있는 판에 한국의 시장 금리만 홀로 발작하듯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소방관이 진압하러 왔는데 건물이 더 활활 타는 나라. 전 세계 어디에서 이런 장면을 보겠습니까? 이건 단순한 시장 잡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엔진룸 깊숙한 곳에서 시커먼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는 위험 신호입니다. 그러면 한국은행은 대체 왜 이런 자가당착에 빠진 정책을 밀어붙이는 걸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대한민국 금융시장의 뱃속에 들어앉은 거대한 시한폭탄, 바로 부동산 PF 때문이거든요.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시라는 건 쉽게 말해 이렇습니다. 건설사가 아파트를 짓고 싶은데 자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은행이나 증권사한테 가서 이 땅에 아파트 지으면 대박 납니다. 돈 빌려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부동산이 오를 때는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건설사는 빚으로 땅을 사고 금융사는 이자 수익에 웃고 분양받는 사람은 시세 차익을 꿈꿨으니까요. 돈 잔치였죠. 문제는 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시작됐습니다. 2025년 상반기 기준으로 부실 우려가 있는 부동산 PF 규모가 20조 원에 육박합니다. 20조 원이요. 이 숫자가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웬만한 중소국가의 1년 예산과 맞먹는 돈이 땅속에서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단지들은 텅텅 비어 유령 도시가 되어가고 있고 공사가 멈춘 현장에는 녹슨 타워 크레인만 흉물처럼 서 있죠. 이 폭탄이 터지면 어떻게 되느냐? 건설사가 먼저 쓰러집니다. 그 건설사에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이 흔들리죠. 저축은행이 흔들리면 그 저축은행에 투자한 증권사가 비틀거리고 결국 제1금융권까지 도미노처럼 와르르 무너지는 겁니다. 카드사, 보험사, 심지어 여러분이 월급 받는 그 시중은행까지 불길이 번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국은행이 교과서를 찢어가면서까지 돈을 퍼붓는 진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 연쇄 붕괴의 첫 번째 도미노가 넘어지는 걸 어떻게든 막아보겠다는 거예요. 시스템 전체가 마비되는 공포. 그게 지금 정책 결정자들의 머릿속을 지배하고 있는 악몽이거든요. 자, 이제 이 폭탄이 터졌을 때 실제로 누가 피를 흘리는지 얘기해 봅시다. 지금 이 시장에는 4명의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진통제를 놓는 한국은행,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부동산 PF와 건설사들,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 그리고 팔짱 끼고 지켜보는 외국인 스마트머니죠. 여기서 제일 먼저 목이 졸리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변동금리로 영끌해서 내 집 마련한 이 030 세대입니다. 32살 김대리를 한번 떠올려보죠. 작년에
지금 안 사면 영원히 못 산다는 말에 5억짜리 아파트를 변동금리로 끌어안았습니다. 그때는 이자가 감당할 만했어요. 그런데 10년물 국고채 금리가 오르면 시중은행 대출 금리도 따라 올라갑니다. 금리가 1%포인트만 뛰어도 연간 이자가 수백만 원씩 불어나거든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매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돈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겁니다. 라면으로 끼니를 때워도 이자를 못 갚는 지경이 오면 결국 그 집을 헐값에 내놓아야 합니다. 강제 청산이죠. 본인이 원해서가 아니라 시장이 멱살을 잡고 끌어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자산이 넉넉한 4050 세대는 안전할까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무서운 덫에 걸려 있어요. 이 세대는 전체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거든요. 금리가 오르면 매수자들이 전부 손을 걷어버립니다. 15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어도 살 사람이 없으면 그건 그냥 콘크리트 덩어리일 뿐이에요. 극심한 거래 절벽이 오는 거죠. 사업 자금이 급하게 필요해도 자녀 대학 등록금을 내야 해도 꿈쩍도 안 하는 부동산 때문에 현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장부상으로는 부자인데 실제로는 숨을 쉴 수 없는 상태. 이걸 경제적 질식이라고 하거든요. 흑자부도와 똑같은 구조입니다. 나는 주식도 안 하고 부동산도 없으니까 상관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특히 은행 예금과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60대 이상 은퇴자분들, 이번엔 여러분 차례입니다. 한국은행이 억지로 풀어놓은 그 막대한 유동성, 이 돈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시장에 돈이 넘치면 화폐 가치가 떨어집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물건값이 올라가죠. 인플레이션이 찾아오는 겁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뛰고 병원비가 오르고 관리비가 치솟아요. 통장에 찍힌 숫자는 그대로인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매달 줄어드는 겁니다. 은퇴하신 박 사장님을 생각해보죠. 평생 땀 흘려 모은 3억 원을 정기예금에 넣어놨는데 이자가 물가 상승률을 못 쫓아가면 실질 수익률은 마이너스예요. 해마다 수백만 원어치의 구매력이 공기 중으로 증발하는 셈이죠. 눈에 안 보이니까 더 잔인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소름 끼치는 게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부가 결국 막아주겠지 하면서 현금을 움켜쥐고 관망하고 계시거든요. 이 심리가 오히려 독이 됩니다. 한국은행의 시장 개입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 아이가 넘어질까봐 온 바닥에 매트리스를 깔아주는 거예요. 처음엔 다치지 않으니까 좋아 보이죠. 그런데 매트리스에 익숙해진 아이는 아무리 위험한 곳에서도 뛰어내립니다. 두려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성이 바닥을 찍어서 진작 문을 닫았어야 할 좀비 기업들이 정부가 또 살려주겠지 하면서 뼈를 깎는 구조조정 없이 무모하게 버티고 있거든요. 이게 바로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입니다. 썩은 이를 안 뽑고 진통제만 먹이는 격이에요. 통증은 잠깐 사라지지만 이 안에서 골마가는 건 멈추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이 쓰고 있는 무기를 좀 더 뜯어봅시다. RP 매입이라는 건 원래 비상시에만 꺼내는 응급 처방이었습니다. 시중은행이 갑자기 현금이 부족해지면 한국은행이 그 은행의 국채를 담보로 잡고 단기 자금을 빌려주는 거죠. 감기 걸렸을 때 하루 이틀 먹는 해열제 같은 겁니다. 그런데 2024년부터 이 해열제를 매일 먹기 시작했어요. 비상용이었던 처방전이 일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감기약으로 폐렴을 버티고 있는 꼴이죠. 근본적인 수술은 안 하고 마약성 진통제의 용량만 계속 올리고 있는 겁니다. 약효가 떨어질 때마다 더 강한 약을 찾게 되는 악순환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꺼낸 게 국채 단순 매입이라는 한 단계 더 위험한 카드입니다. 이건 RP처럼 잠깐 빌려주는 게 아니라 한국은행이 아예 국채를 사버리는 겁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없던 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사실상 돈을 찍어서 시장에 직접 꽂는 양적 완화거든요. 이건 해열제가 아니라 수혈입니다. 피가 모자라니까 억지로 남의 피를 집어넣는 거죠. 문제는 이 적극적인 개입이 시장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느냐는 겁니다. 정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품을 떠받치겠다는 신호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장 참여자들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정부가 막아주니까 더 베팅하자는 무모한 쪽이고, 다른 하나는 이 정도로 필사적이면 속이 진짜 곱맞구나 하고 빠져나가는 쪽이죠. 외국인 스마트 머니가 정확히 후자입니다. 선의로 포장된 중앙은행의 정책이 시장의 안도감이 아니라 지독한 불신을 심어버린 겁니다. 그 불신이 리스크 프리미엄이 되어 금리를 더 끌어올리고 있어요.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 눈에 한국이 대체 어떻게 보이고 있는 걸까요? 미국도 금리가 오르고 있고 독일도 장기 금리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이죠. 하지만 한국의 10년물 국고채 금리 상승폭은
이 나라들과 차원이 다릅니다. 비정상적으로 가파른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글로벌 투자자들이 한국 경제를 엑스레이로 찍어봤더니 다른 선진국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치명적인 질병 3가지가 동시에 나온 겁니다. 첫 번째 질병은 아까 말씀드린 20조 원짜리 부동산 PF 부실 폭탄이에요. 언제 뇌관이 터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로 똑딱거리고 있죠. 두 번째 질병은 정부의 원칙 없는 구제 정책입니다. 시장 논리대로라면 진작 퇴출당했어야 할 좀비 기업들을 자꾸 살려내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 나라의 룰이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투자의 기본은 예측 가능성인데 그게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세 번째 질병은 이 모든 부실을 감추기 위해 중앙은행이 남발하는 인위적인 유동성 공급이죠. 이 3가지가 겹치면 외국인 스마트머니의 머릿속에는 딱 하나의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방 안에 폭탄이 있는데 누군가 그 위에 테이프만 칭칭 감아놓은 그림이요. 문을 열면 터질 수도 있는 방에 누가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2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하나는 아예 한국 시장에서 자본을 빼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 훨씬 높은 금리를 요구하는 겁니다. 이 정도 리스크면 3% 가지고는 안 됩니다. 더 주세요. 이게 바로 코리아 리스크 프리미엄의 정체거든요. 한국은행이 아무리 돈을 풀어도 금리가 오히려 치솟는 그 미스터리의 핵심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겁니다. 이 썩은 뿌리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단일 재건축 사업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였던 둔촌 주공 사태요. 바로 거기서 나비의 첫 날갯짓이 시작됐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땠냐면 분양가 갈등에 시공사 교체 논란까지 겹치면서 사업이 완전히 꼬여버렸거든요. 냉혹한 자본주의 원칙대로라면 답은 간단했습니다. 무리하게 달려든 시행사는 파산시키고 위험관리에 실패한 금융기관은 장부에 빨간 줄을 긋게 하는 거죠. 아프지만 그게 시장의 자정작용입니다. 살아남은 건강한 자본이 헐값에 떨어진 알짜 자산을 주워 담고 시장이 스스로 체질을 개선하는 과정이거든요. 이게 썩은 환부를 도려낼 수 있었던 마지막 골든타임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와 금융당국이 여기서 치명적인 선택을 합니다. 시스템 리스크 방지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걸고 죽어가는 프로젝트에 인공호흡기를 달아버린 거예요. 사실상의 구제금융을 쏟아부은 겁니다. 이 순간 시장에 어떤 메시지가 전달됐겠습니까? 몸집이 크면 국가가 절대로 죽게 놔두지 않는다. 대마불사라는 썩어빠진 신화에 정부가 직접 보증수표를 찍어준 꼴이 된 거죠. 그 이후로 벌어진 일을 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시장 참여자들 전체의 행동 패턴이 바뀌어 버렸거든요. 깐깐하게 리스크를 따지던 금융기관들이 일단 빚을 내서 판을 키우자, 사고 나면 정부한테 떠넘기면 된다는 식으로 돌아선 겁니다. 위험관리의 근본이 무너진 거예요. 둔촌주공이라는 나비 한 마리의 날갯짓이 대한민국 전체 금융시장의 기강을 무너뜨린 나비 효과를 일으킨 셈입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지금 20조 원짜리 태풍이 되어 돌아오고 있는 거죠. 이쯤 되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아무리 심각해도 결국 정부가 배드뱅크 만들어서 수습하겠지. 내 돈은 괜찮겠지. 단언컨대 이건 완벽한 환상입니다. 역사가 뭐라고 말하는지 들어보시죠. 1992년 스웨덴으로 가봅시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은행들이 줄줄이 쓰러졌고 정부가 나서서 배드뱅크를 세웠습니다. 부실 자산을 한 곳에 모아서 정리하겠다는 거였죠. 그런데 정부가 그 자산을 얼마에 사들였겠습니까? 장부가가 아니라 폭락한 시장가로 가져간 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고점 대비 50%나 수직 낙하했어요. 은행 주주들은요, 주식이 그대로 휴지 조각이 됐습니다. 감자를 당한 거죠. 정부가 살려낸 건 은행이라는 시스템이었지, 그 은행 주식을 들고 있던 개인 투자자의 계좌가 아니었습니다. 2008년 미국은 더 처참했습니다.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터지자 정부가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었죠. 그래도 158년 역사를 자랑하던 리먼 브라더스는 가차없이 파산 처리됐습니다. 하루아침에 직원 2만 5천 명이 박스를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어요. 미국 전역에서 수백만 가구가 집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았고 S&P 500 지수는 고점 대비 56%가 증발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주식 계좌에서 절반이 넘는 돈이 사라지는 걸 상상해보세요. 역사가 반복적으로 증명하는 진실은 이겁니다. 배드뱅크는 시스템을 살리기 위해 존재하는 거지 개인 투자자를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부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자산 가격을 시장가로 강제 폭락시키는 도구에 더 가깝습니다.
피를 철철 흘리는 수술이 끝나야 비로소 회복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해외 사례가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그러면 우리 이야기를 해봅시다. 1997년 대한민국 IMF 외환 위기. 이 5글자가 주는 무게감은 직접 겪어보신 분들이라면 온몸으로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정부는 자산관리공사라는 거대한 배드뱅크를 세웠습니다. 168조 원이 넘는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금융권의 부실 자산을 쓸어 담았죠. 국민 세금으로 은행을 살린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어땠느냐? 대한민국 30대 재벌 중 11개가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대우그룹, 쌍용그룹, 한보그룹, 이름만 대면 알만한 공룡들이 하루아침에 공중분해된 거예요. 수십만 명의 가장이 하루 만에 직장을 잃었고 한강 다리 위에 줄을 서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코스피 지수를 보면 더 끔찍합니다. 반토막이 아니라 그 이하로 추락해서 200선까지 주저앉았거든요. 지금 코스피가 6천 근처인 걸 생각하면 30분의 1 토막이 난 겁니다. 원달러 환율은요, 800원대에서 출발해서 1900원대까지 로켓처럼 치솟았습니다. 원화의 가치가 말 그대로 반쪽짜리 휴지 조각이 되어버린 거죠. 해외여행은커녕 수입 원자재 가격이 폭등하면서 물가가 하늘 모르고 뛰었습니다. 이 압도적인 역사 데이터가 가리키는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정부의 개입과 배드뱅크 설립은 위기의 끝이 아니라 자산을 시장 가격으로 강제 폭락시키는 고통스러운 수술의 시작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이 수술대 위에 오르지도 못한 채 폭탄의 뇌관이 터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외국인 자본은 이미 출구를 향해 걸음을 옮기고 있고요. 수술을 해야 살 수 있는데 수술대에 눕기가 두려워서 진통제만 먹고 있는 환자, 그게 지금 대한민국의 자화상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뭘 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공포에 질려서 이불 속에 숨는 건 답이 아니거든요. 지금부터 여러분이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생존 액션 플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스마트폰 증권 앱을 여세요. 계좌에 부실 우려가 있는 종목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중소형 건설사, 한계 기업 주식, 부동산 리츠 중에서 PF 부실과 연결고리가 있는 것들이요. 발견하셨으면 1%의 미련도 없이 손절하십시오. 본전 오면 팔아야지라는 희망회로가 여러분의 계좌를 무덤으로 끌고 갑니다. 총알 없이 전쟁터에 나가는 꼴을 피하려면 전체 자산의 최소 30%는 반드시 현금으로 확보해 두셔야 해요. 현금이 왕인 시대가 다시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실 일은 달러 예금 계좌 개설입니다. 원화 가치가 추락하는 상황에서 원화로만 자산을 들고 있으면 배에 구멍이 난 채로 항해하는 거거든요. 달러 예금은 그 구멍을 막아줄 유일한 구명조끼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매월 소득의 일정 비율을 달러와 금 관련 ETF에 기계적으로 분할 매수하도록 자동 이체를 걸어 놓으세요. 감정이 개입하면 망합니다. 기계처럼 돌아가게 시스템을 세팅해 놓는 게 핵심이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만의 생존 계기판을 만드셔야 합니다. 매일 체크할 5가지 지표를 알려드릴게요. 국고채 10년물 금리 동향,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선을 위협하는지 여부,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고 있는지, PF 실질 연체율이 10%를 돌파했는지, 외국인 순매도가 지속되고 있는지. 이 5개의 경고등을 매일 아침 출근길에 확인하시고 신호가 빨간불로 바뀌는 순간 자산 배분 경로를 즉시 수정하셔야 합니다. 남이 알려줄 때까지 기다리면 이미 늦습니다. 내 자산은 내가 지키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이겁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위기는 먼 미래의 가능성이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현실이라는 거죠. 한국은행의 유동성은 썩어가는 PF를 연명시키는 진통제에 불과하고 스마트머니는 이미 출구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폭풍 끝에서 자산을 잃는 쪽이 될 건지 폐허 위에서 새 불을 줍는 쪽이 될 건지는 오늘의 행동이 갈라놓습니다. 생존 계기판이 빨간불을 켜도 대비한 사람은 희생자가 아니라 경로를 수정하는 사냥꾼이 됩니다. 남들이 우량 자산을 헐값에 내던질 때 현금을 쥔 자만이 그걸 쇼핑할 수 있거든요. 지금 즉시 움직이십시오.